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함께합니다. 네, 사랑받고 싶은 최욱입니다. 강유정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정연주 전 KBS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연주입니다. 역대 KBS 사장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 오늘 고견을 좀 많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오래 하시기도 하셨나요? 예, 5년 4개월 했죠. 네. KBS 방송 출연은 예전에 뭐 시상식 때 예, 2007년 말에 연말 시상식 할 때 출연을 하고 그건 지금 처음이죠. 방송에 출연하는 건. 요즘 뭐 언론개혁 목소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면에 나서서 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알릴레오에도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뭐 들었습니다. 여기 저기서 이제 특히 요즘 아무래도 검찰 개혁 문제와 또 언론 문제가 핵심 과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검찰이 직접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언론에 평생 그거를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에 다 그 해당 사항이 있고 하니까는 저를 좀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예.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원래 제가 재임 중에 가장 아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디어 포커스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상호 비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언론의 상호 비평이 필요하다고 봐서 특히 공영방송 KBS는 꼭 그런 언론 비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또 제가 2005년에 연임할 때도 사실은 그때 그 미디어 포커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그때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내외부의 공격이나 비난의 화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비평 프로그램은 뭐 원래 그렇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비평. 특히 이제 언론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라 그래서 서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오래 있었고 특파원 생활을 11년을 했는데 미국은 보면은 그 CNN만 하더라도 언론 비평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고요. 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아주 주요 신문들도 보면은 언론 비평 전문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비판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언론 학자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언론 비평을 하고 있고요. 비평을 하고 서로 비판을 받아야 자기 성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반성도 하고 더 이렇게 더 나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 정연주 사장 시절의 미디어 포커스랑 지금 현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예. 뭐가 더 훌륭한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포맷 자체가 다릅니다. 네. 미디어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통 프로입니다. 네. 그래서 정색을 하고 하는 프로죠. 근데 이제 이 프로는 보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 팟캐스트 황태자라면서요. 최욱 씨가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젊은 이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돼 있고 또 지금 시대에 적합한 포맷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네. 바람직한 진화라고 봅니다. 네. 저는. 예. 그 죄송한데 저희도 저 빼고는 다 정통이거든요. 네. 저희가 정통으로 보이세요? 네, 오늘 날카로운 비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그리고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조국 이슈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시켰죠. 언론의 관행, 언론의 민낯,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이 가장 비판받은 지점은 검언 유착 의혹이었는데요. 그 비난의 중심에 KBS가 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이 내용 다뤄봤는데요. 방송이 나간 후에 비난의 글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실망이다. KBS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KBS 입장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건가? 반성한다는 건가? 잘했다는 건가? 쓱 넘어가는 건가? 검찰이 크로스체크를 했다는 KBS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도 검찰도 이해 당사자인데 그걸 모르는 게 기자인가? 기자들 관행을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가 이해해야 되는가?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정 사장님, 저희 방송 지난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나온 여러 가지 그 KBS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저는 기자들 관행을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잘 아신 대로 KBS 공영방송은 수신료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인데 근데 KBS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KBS가 국민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지난 프로그램에 조금 더 KBS에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셨더라면은 이렇게 실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있었을까. 근데 이제 정작 KBS에서 되어가는 그동안의 일들을 보면은 첫 번째 나온 대응이 KBS 보도를 보면은 조금 격앙돼 있다 그럴까. 그리고 너무 자기 방어적인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것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기자를 포함해서 KBS 전체 구성원들이 좀 차분하게 앉아서 문제를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우선 제일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팩트를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국민들한테 그 진상을 알리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것이 만족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시청자들은 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 오래 있어 봐서 아는데 KBS 내부에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은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자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외부인들 그렇죠. 시청자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외부 인사들이니까 KBS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상이 어떤가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조금만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도 이 모든 전체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저는 좋은 답이 나오리라고 그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 교수님은 지난 방송에 왜 이렇게 또 분노를 하셨는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 비평에 대한 또 자기 비평인 셈인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방금 이제 정 사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나와서 이제 내용을 알려주거나 또는 이제 우리 소속의 기자가 그 당사자와 만나서 사실관계를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평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만약에 당사자가 나오면 일단은 이야기돼야 될 것은 무엇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나. 즉 KBS 또한 무엇이 논의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나. 예를 들어 왜곡의 문제라든가 인터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두 번째로 그중에 오해가 있거나 하면 지금 당장 부실시킬 수 있는 오해는 해명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절차를 밝히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명해서 결과적으로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제 일정표까지 얘기를 해주면 저는 상당 부분은 저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게 없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준하는 이제 취재라도 좀 있어서 그 기자의 취재 내용에 바탕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의 의견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기자의 취재의 바탕, 물론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랬습니다만 기자의 취재가 그 내용에 있다기보다는 KBS 자체 내부의 관행 내지 기자들이 이해하는 현재 어떤 관행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설명에 대한 공박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자들의 관행을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듣고자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상당한 부분의 불만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좀 이렇게 잘못 맞춰진 그런 측면이었다라고 봅니다. 강 교수님. 그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주 예전부터 해오던 어떤 습관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화가 났다면 그 관행이란 말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좀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그 관행이라는 말 속에 좀 폐쇄적이고 한편으로는 권력 관계와의 어떤 그 가까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말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냥 해왔던 그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좀 이해를 해보자면 아마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변명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해명들을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방송을 다 끝까지 보셨을 때 좀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드러난 사실 확실히 해명 가능한 부분만 해명을 하고 조금 더 드러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 보일 듯한 부분은 일테면 여전히 괄호에 넣어놓은 채 해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다는 게 차라리 그러면은 아예 해명도 하지 말지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 어땠을까라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시청자 의견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최욱 씨는 본 방송 보셨어요? 네,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64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난 방송이 가장 많은 실망을 안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저만 좀 칭찬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왜 칭찬 받으셨어요? 말 안 한다고. 네, 그게 가짜뉴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자분들의 목소리가 KBS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스며들고 있구나. 요것을 좀 느끼시면은 그래도 조금 실망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PB와의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에 이제 KBS와 공방이 붙었는데요. 이 논란이 되고 파장이 일자 지난 10일에 알릴레오도 또 KBS도 인터뷰 전문을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KBS는 같은 날 9시 뉴스에 KBS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인터뷰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첫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리포트가 또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KBS가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양측의 인터뷰가 현재 논쟁의 대상입니다.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KBS도 논쟁의 대상이 된 인터뷰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합니다. KBS 인터뷰는 한 달 전 9월 10일 진행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서 검찰 입맛에 맞게 보도했고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KBS의 녹취록을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기되는 비판과 질책,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가다듬겠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국회에서 열린 조국 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 자리.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합니다.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확산됐고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가 핵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KBS는 며칠간의 설득 끝에 지난달 10일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김경록 씨 말 중에는 조 장관의 주장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링크 운용사 자체가 네.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주셨나요? 자기가 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그쪽 회사에서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KBS는 조 장관 측에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 두 건의 보도를 했습니다. KBS가 김 씨의 인터뷰를 짜깁기 했고 사실상 검찰에 유출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오늘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후회 없다. 언론과 검찰 시스템에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하고 편집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답한 김 씨의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KBS도 시청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김 씨와 진행한 36분 분량의 인터뷰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나머지 24분은 본인의 요청으로 카메라에 녹화되지 않은 비공개 내용입니다. 네, 정현주 사장님 이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심각합니다. 첫째는 가장 제가 걱정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게 과연 9시 뉴스 우리 공공재 KBS라는 이 참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공재 전파에 띄워야 할 내용인가. 혹시 9시 뉴스라는 그 공공재 전파를 잘못 활용한 게 아닌가,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그런 심각한 어떤 고민을 의미, 했습니다.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의미죠? 이런 문제들은 KBS 입장이니까 그리고 KBS 일부 기자의 입장입니다. 전체 기자의 입장도 아니고 KBS 구성원들 전체의 입장도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KBS 후배 기자들로부터 이런저런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 받아본 문자 가운데는 지금 보도된 내용이나 지금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의 견해와 다른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의 견해가 마치 전체의 견해인 것처럼 그리고 기자의 전체도 아닐 뿐더러 KBS 구성원의 전체도 아닙니다. KBS는 기자도 있고 PD도 있고 경영진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또 KBS가 이들 직원들만의 구성체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자들의 의견이 9시 뉴스에 나간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정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홈페이지에 올리면 돼요. KBS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어야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이게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뭐 잘 아시는 대로 KBS 내부 게시판에 20년 근무한 직원이 그 KBS 사회부의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문도 장문의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 하나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자 기사나 9월 11일자 기사는 무엇이 다른가? 거의 같은 것이고 거의 방어적인 것이고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검찰의 시각과 검찰의 프레임에 매몰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이 접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는 이런 기사를 다룰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즉자적인 그런 대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건 저는 정말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KBS 9시 뉴스를 제가 제 시간에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에서.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지만 그날은 정말 기다려서 봤어요.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자마자 딱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성급했다. 두 번째 부적절했다. 세 번째 그래서 안 하는 일만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기적인 측면이에요.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보도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충분함을 거쳤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급했던 거고. 두 번째로 부적절했다라는 건 형식적인 측면인데 홈페이지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9시 뉴스에서 녹취록을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형식입니다. 그러면 다른 형식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죠. 내용적으로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9월 11일에 리포트를 반복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미 한번 얘기했던 거 또 반복한다라는 건 판단을 맡기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당신들도 아마 이렇게 판단할 거야. 다 보시면 우리는 제대로 리포트를 했어라고 하는 메시지 이외에 어떤 게 읽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급했고 안 하는 부적절했고 안 하니면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과거의 문제일 때는 해명하거나 반성하거나 대응하면 됩니다. 그때는 이랬다라고. 이를테면 우리가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저는 기사나 리포트도 생물이라고 봐요. 그때 맥락에서 이랬다라고 오히려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과거의 문제일 때 가능한데 이 10월 10일 리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명하거나 반성하거나 대응할 문제를 현재로 끌고 오면서 KBS라는 그 이를테면 언론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안 다뤘으면 차라리 과거 입장에서 충분히 접근해 보겠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의견도 들어보겠다라는 게 가능했다면 이거는 이미 대응을 내놓은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KBS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전 너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정현주 사장님 말씀 굉장히 동의하는 게 법조팀의 입장일 수는 있지만 이게 KBS 전체 구성원의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이 자체가 KBS는 무엇이냐, KBS가 바로 하고 있냐 질문과 엉켜버린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저는 리포트로 보여줬고 말 그대로 저는 다시 봐도 저는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이를테면 또 한 번 지역적 진실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좀 가리는 리포트가 돼버렸거든요. 지역적 진실을 보여주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미 논점은 이 지역적 진실이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흘러와서 전체적 진실을 보여줬느냐 안 보여줬느냐로 질문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도착적으로 거꾸로 된 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리포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요 앵커멘트하고 리포트하고 이 깔맞춤을 못한 것 같아요. 앵커멘트에는 뭐 정말 크게 한번 반성할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리포트는 그 전과 동일한 게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뒤에 뭐가 이렇게 잘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 깔맞춤에 완벽히 실패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점을 좀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중요한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양해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리포트였습니다. KBS는 지난 10일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면서 김경록 씨 취재 경위와 검찰 확인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인터뷰 내용에 대해 검찰의 확인 과정을 거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차장의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정 교수나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을 선별하거나 최악의 경우 허위 사실을 언급할 우려가 있었고 KBS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했다. 나아가 만약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될 경우 향후 조사를 받을 김 차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방어권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선생님? 저는 이제 그 인터뷰 전문을 보고 또 인터뷰를 이제 1시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터뷰를 한 대상이 정말 굉장히 그 제가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특종을 많이 할 수 있는 대상이 핵심 대상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KBS 기자였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기사로 다뤘을까? 그거를 생각해 본데요. 제 과거 경험도 그런데 저 같으면은
우선 인터뷰 내용을 좀 잘 정리해서 제대로 전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전문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대로 전해줄 필요가 일단 있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과거에 한겨레 신문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에 그때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관리가 외무부 관리가 워싱턴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꽤 한 1시간 가량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귀한 인터뷰였어요. 북한 관리하고 인터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 인터뷰 끝나고 이제 그 워싱턴 다른 한국 특파원들이 쭉 둘러서서 뭐 일종의 논의라는 걸 하면서 야 저거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실어주면은 북한 선전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거 기사 아주 뭐 킬할래 혹은 뭐 짧게 쓸래. 저는 일문일답 다 실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옳고 그름 진실 아닌 여부를 떠나서 북한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전체 그림을 전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이 경우에도 김경록 PD의 생각이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 핵심적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되면은 또 반론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다루고 난 뒤에 다른 방식으로 이른바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 KBS뿐만이 아니고 텔레비전 방송 뉴스 기자의 한계입니다. 뭐냐면은 저녁 뉴스 1분 30초에 이거를 다 담아야 한다라는 그 강박감이 있어요. 결국 길게 좀 다룰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찾지 못하고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 뉴스메이커입니까? 근데 이거를 1분 30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런 무리가 생깁니다. 저는 저 부분도 이해를 일부 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고 하다 보면은 취재처하고 그 시각을 같이 하게 되고 매몰될 수도 있어요. 저도 수없이 그런 거를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참 자기 성찰을 자주 해야 됩니다.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 출입처 바깥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김 차장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갔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고 논쟁도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만약에 그때 그 인터뷰를 제대로 다뤘다면요. 큰 특종 많이 나올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불필요한 이 분란 의혹들도 많이 잠재울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참 아쉬워요. 정말 아쉽습니다. 좀 개인적 자기 고백을 좀 한번 하자면요. KBS가 공개한 인터뷰 전문을 보기 전에는 뭐 검찰한테 확인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한 달 전 상황에서 그런 보도가 또 필요한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 전문을 보고 이 과몰입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된 게 인터뷰 전문을 KBS에서 공개한 것은 우리 이만큼 억울합니다. 한번 보세요라는 차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읽히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KBS에서는 이게 억울한 증거로 제시가 된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부분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재 욕심? 저는 이 부분을 두 개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확인을 거쳤다라고 했을 때 검찰 부분을 일단 떼고 그거는 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을 거쳐야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일단 있다. 그럼 사실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확인을 거쳐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운표 저널리즘 수없이 많이 비판을 했지만 KBS도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은데 유력 정치인의 이야기는 거짓말도 보도해줘요. 망언조차 보도합니다. 다운표 안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이니까. 그럼 차라리 그게 비판의 의도라든가 사실 확인의 의도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스피커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럴 때 왜 확인을 거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왜 확인은 이럴 때 거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허위 사실을 언급할 위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방어권 문제까지 고려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를 말 그대로 인터뷰의 대상자로 봤는지 아니면 취조의 대상자로 봤는지 사실은 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말은 인터뷰의 대상자, 설득할 땐 인터뷰의 대상자로 설득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취조의 대상자로 봤다라고 보고요. 그 취조가 결국은 알아내고 싶은 것은 지금 조 장관과의 연루 여부를 알아내고 싶었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사실 얘기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었던 거죠. 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날, 되도록이면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리포트가 되기 위해서 그 짧은 것 안에 조 장관의 언행과 다르다라든가 조 장관과의 관련성 여부를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증하고 싶었던 그 프레임 하나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취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지금 시청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다룬 것이 아니라 다루지 않은 그 맥락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기소 편의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왜 기소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왜 다루지 않는가에서 굉장히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쌓여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언론에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김 PB를 만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취재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10월 10일 뉴스 리포트조차도 이게 중요했고 이걸 그래서 우리는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라고 지금 리포트가 되고 있지만 시청자가 원하고 있는 지금 해명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왜 나머지 부분은 다 버렸느냐? 왜 그 부분만 확인했느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혀 진술이 없었던 게 아닌데 말 그대로 기소 편의주의처럼 왜 취재 편의주의를 했느냐? 취재해서 왜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당신들이 선택해서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덮어버리는 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과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닮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빼놓고 봐봐, 이 부분은 그 당시 중요했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고 그래서 답이 나왔고 위조한 것 없고 보탠 것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청자들은 답을 들을수록 더 답답한 거예요. 그 왜 덮었던 부분, 취재해놓고 드러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검찰의 크로스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자들은 취재이건 ABC다, 기본이다, 검찰에 확인하는 건 이런 거는 뭐 KBS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발 기사는 아니고 우리가 취재했는데 검찰이 확인해서 보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보통 얘기를 하던데요. KBS가 밝힌 검찰과 두 차례 전화한 이유를 좀 짚어보면 검찰이 확인한 내용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 교수가 2017년 초 김 차장에 먼저 코링크 피해 투자 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KBS는 이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자료나 수사 내용에 비춰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김 차장의 이 같은 설명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을 경우 가장 불리한 것은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았다면 이것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 사내 자문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검찰 측 모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단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검찰에 추가로 법 적용 문제를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부 변호사들이 해당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이거는 제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은 게 정 교수가 2017년 초 김 차장에게 먼저 코링크 피해 투자 제안서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정경심 교수하고 김 PB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검찰에 확인한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인 거죠. 그리고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찰에 전화했다는 것도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냥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로 확인을 검찰에 하게 한 거는 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분리의 과정을 겪은 건데요. 일단 왜 이걸 검찰에 하지? 검찰이 사실을 알려주나? 그리고 검찰이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게 사실이 되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제가 제해놓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방금 지목한 걸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코링크 제안서를 들고 왔다. 정경심 교수가 얘기한 거. 이거는 검찰에 확인한 건
이 김 PB가 검찰에 똑같이 진술했는지를 확인한 거였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검찰에 왜냐하면 그 전에 불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내용을 진술한 게 맞습니까를 확인한 것 정도라고 보여져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달라지면 뭐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누구와 진실 얘기하는지 문제를 추가로 취재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확인해주면 그렇다고 또 그게 진실이 되나요? 그냥 진술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오는 그렇죠. 것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단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사모펀드하고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저도 최욱 씨 얘기처럼 사실은 이거는 법률 전문가가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실제로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유법에 저촉되는지를 알아냈어야 되고 실제로 검찰도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정확한 저촉 여부를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검찰은 그 법적 판단을 하는 기구라기보다는 그 판단에 기초해서 기소를 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네.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그걸 확인해줘봤자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판결이 나와야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는 게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검찰에서 뭘 확인했다라고 하는 걸까? 검찰의 수사 방향이 그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얘기했습니다. 네. KBS에서도. 즉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보도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법조침의 보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보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확인해주면 확인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큰 인식의 격차가 생깁니다. 저는 그 검찰의 아주 혹독한 수사도 받아봤고 3년 반 동안 그 참 재판도 받아봤고 사법 고문입니다. 그 과정이. 그걸 다 거쳐봤는데 저는 기소장이 나오기 한 달 전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언론에 의해서 1,500억, 1,700억을 배임한 확정범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 제가 이제 기소가 된 게 2008년 8월 20일인데 조선일보는 한 달 전에 2008년 7월 19일에 정연주 씨 자리도 차지하려고 1,500억 뭐 배임했나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사설로.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이 아주 중범죄 파렴치범으로 이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과정에 뭐 제 인격은 다 없어지고 뭐 인격 살해를 당한 거죠. 검찰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범죄를 딱 만들어 놓고 구성을 하면은 그 틀에 맞춰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의 주장은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재판정에 가면요. 검찰은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피의사실이다시피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게 범죄라고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 출입기자들은 많은 경우에 마치 범죄로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 최종 확인된 범죄인 것처럼. 저는 KBS에서 이번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에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는 그것을 보고 아니 도대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슈퍼갑 검찰한테 뭘 확인을 하지? 이게 범죄가 구성되냐 그거 확인하려 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기사가 진짜 공정하려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기사가 아니고 그 반대되는 의견도 그것도 반대되는 의견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를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주장, 입장을 여러 가지도 같이 기사에 담아라. 이게 진짜 공정한 기사입니다. 페어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검찰 관련 기사를 검찰한테 물어보면은 일방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검찰 주장하고 반대되는 의견들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공정한 뉴스가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고급 신문인데 뉴욕타임즈가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실, 공정함, 페어니스, 그 다음에 정직성. 이 3가지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 이전에 팩트 자체도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큰 노력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검찰이 비사실로 흘려주는 거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하잖아요. 그게 팩트로 둔갑을 합니다. 근데 이거 팩트 아니거든요.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것도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흘리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았으면은 그것이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정말 팩트가 뭔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은 뭔지 그런 정말 정말 적극적이고 그런 게 기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검찰 출입 기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KBS 기자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검찰 기자들이 그냥 검찰에서 이렇게 피의사실 흘려주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면은 이건 기자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배달부입니다. 검찰 주장을 그냥 옮겨다 놓는 배달부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자의 길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상당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큰 사건 터지면요. 검찰 출입 기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로 팀을 구성을 해야 돼요. TF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하고 진짜 거기에서 제대로 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 내부에서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한테도 묻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저는 많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잘못된 취재관에 재임 기간 동안에 그거 왜 바로잡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오래되긴 하셨습니다. 아 그때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더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언론 탄압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기자들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시스템도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취재 행위나 스타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가니까 더 많이 실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저는 이번에 표적 수사, 별건 수사뿐만 아니라 표적 취재, 별건 취재도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언론과 검찰이 유착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뭐 이 유착이란 말이 굉장히 민감한 말입니다만 표적 수사 대신에 표적 취재가 가능하고 별건 수사 대신에 별건 취재란 말이 가능하다라는 점 자체로 일종의 밀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김 PB에 대한 보도를 보자면 일테면 정보의 오염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보의 오염을 고민해서 그 정보가 그럼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이 오염물을 어떻게 털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 검찰밖에 루트가 남아있지 않는 거고요. 저는 정보의 오염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말하자면 표적 취재처럼 의도에 말하자면 우리 리포트 안에 방향의 오염은 없었는가에 대한 자문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정보의 오염을 고민하느라 방향과 의도에 대해서 너무 오염을 고민하지 않고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너무 다각도적인 입장에서 체크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더더욱 밀월 관계 아니냐라고 좀 세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현주 사장님 말씀하신 거나 방금 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학문 세계에서 이미 논쟁이 막 있었던 거예요. 방법론적 논쟁에서 이른바 확증주의와 반중주의의 이제 대립이거든요. 확증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가설로 설정한 것에 맞는 그걸 확증해주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집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입증이 안 돼요. 반증 앞에서 무력하거든요. 내 가설하고 틀린 것, 내 가설을 반증시켜버리는 것. 이 부분을 발견하는 순간 증거로 발견됐던, 확증하는 증거로 발견됐던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중주의라고 하는 과학 철학의 새로운 조류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반중주의를 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세운 가설 또는 검찰이 세운 가설에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했을 때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가설 자체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당한 작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단 1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왜 하필이면 가설이 검찰하고 똑같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검찰하고 똑같은 가설을 가지고 갈까?
유일한 답은 저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데 그게 언론의 목적인데 지금 마침 검찰이 이 공직 후보자 내지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침 나의 권력 비판에 의지하고 맞아떨어져 동일한 가설이야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정당성 정도뿐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현재 검찰이 분명히 권력의 일부고 사실은 또 다른 종류의 권력이고 거기에 대한 권력 비판조차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언론이라고 한다면 언론의 이 가설은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짧은 시간에 특정한 부분만 좀 뽑아내서 내 가설과 검찰의 가설을 확증하는 그런 방식의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반발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이 인터뷰 전문을 보면 이제 기존의 가설 말고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뭐 가령 오촌 조카에게 당했을 가능성,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경심 교수, 이제 그런 것들로 새로 또 가설을 설정해서 그 보도는 보도대로 나가고 또 다른 가설의 보도가 나갔다면 사실 이 정도의 비판은 없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했었어요. 하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깔고 있는 가설이 있고 그 혐의를 입증하고 싶었다면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게 있었잖아요. 네. 정재현 교수의 발언을 전한 김 PB의 발언이 조 장관의 발언과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단 혐의를 약간은 확인해 주는 듯한 네. 거기에 지금 상당히 집중했어요. 근데 거기도 가만히 녹취록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라고 김 PB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로도 실제로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지만 명확한 기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사실로 확증하기엔 되게 부족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법조반장이 해명한 거 보면 예를 들면 김 PB가 얘기한 거는 정경심 교수하고 연루설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당한 것 같아요는 의견인데 그중에 사실을 보도해야 돼 어떻게 의견을 보도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도 사실조차도 사실은 불명확한 종류의 사실이었고 그 발언 속에서도 그렇다면 나머지 의견과 사실이 혼합되어 있는 이 조건을 활용을 하려면 저는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투명하게 다 공개하면서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이 증언에는 이렇게 판단할 요소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요소도 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종류의 어떤 실마리들이 여기서 보인다라고 해서 공개하고 나름대로 검증한 내용까지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이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한 그런 방식의 녹취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플라톤 동굴의 우화라고 정말 오래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관점을 하나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언론이. 이를테면 조국 가족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그 확신에 알맞은 정보가 마침 나타났다라고 그 부분만 좀 해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동굴에 검찰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동굴, 같은 방향에 보이는 그 동굴에 검찰과 언론이 나란히 앉아 있다 보니 원래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역시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굴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동굴에 앉아 있으니 같은 그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다른 동굴도 가능하다라고 다른 동굴이 열린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언제나 검찰과 언론은 이렇게 같은 동굴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처음 사태인가라고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하고 싶다면 일단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했을 때 이 권력을 당시 행정부만의 국한에서 본다는 것 자체도 일단 오류고 다른 관점, 다른 동굴에서 봐야만 그 객관성이라는 게 살아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경록 PB가 일단 KBS에 먼저 인터뷰를 했었고 그 뒤에 언론 보도들을 계속 봐왔겠죠. 그러다가 어디와도 인터뷰를 안 하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과 접촉을 해서 자기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알릴레오 방송이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검찰과 KBS 법조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 발언의 강도가 좀 세죠. 네. 원래 말투가 좀 그런 면도 있죠. 예. 뭐 짜집기다 뭐 그런데 검찰 입맛에 맞게 뭐 보도를 했다 뭐 이런 발언의 강도가 좀 센 편인데 그런데 이제 그 발언의 바닥에 깔려 있는 취지 전하고자 하는 뜻 그거는 KBS가 헤아려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짜집기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검찰의 입맛에 맞게 보도했다는 거는 검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검찰에 유출했다라는 거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검찰에 전달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것은 그 표현 자체에 강도가 있는 그 표현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왜 KBS 보도 쪽에서 소송 문제를 제기했을까?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허위사실로, 됩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언론 스스로가 늘 비판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한번 비판을 당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뭐 지금 KBS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매체에서도 선후배 간에 또 그런 소송 관계가 생겼는데, 언론의 토양이나 언론의 본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토론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소송으로 가버린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언론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이 일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나 하는 이 굉장한 그런 의아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거대 공영방송,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언론사거든요, KBS가. 게다가 수신료를 사용해서 언론 기능에 수신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유시민 이사장이라는 분의 발언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파급력이 대다수의 매체보다도 외려 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경계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뭐냐면 이른바 방송통신 내용적 심의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공정한 어떤 보도를 약속하는 어떤 기구로서의 KBS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른바 약간 창피한 일이 돼요. 아무리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좀 더 자유로운 매체와 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매체에서 덜 자유로운 것이 좀 더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중에 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덜 자유로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엄격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KBS 스스로는 자신의 보도에 훨씬 더 엄격해야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덜 엄격함이 통용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동일한 잣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는 사실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검찰과 내통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런 강한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게 국민들한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치 정말 모든 언론이, 특히 KBS의 중요한 기자들이 검찰과 수시로 막 얘기하면서 마치 조국 장관을 범죄자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적 공모성하고 행위적 공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위적 공모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막 서로 정말 막 짜고 치고 막 이런 식의 방식의 공모성이라면, 구조적 공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각이 일치되어 있거나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가 맞춰지는 상황을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행위적 공모성은 수준 낮은 공모성이기 때문에 구조적 공모성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른바 내통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은 구조적 공모성이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고, 다만 그게 행위적 공모성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해다라고 밝히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퉁으로 쳐서 우리를 다 내통했다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기레기로 만들고 있어라고 하면, 여기서 비판하는 바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성급하게 되게 좀 약간 없어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역으로 거대 방송사 KBS가 작은 유튜브의 발언에 이렇게 대응을 해준다는 게 그래도 조금 칭찬할 대목은 없나 싶은데. 근데 영향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하니까 제 그렇습니까? 생각에는 무시할 수 없어서 반응했지. 이렇게 중요한 발언이니까 응대한다라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컸고요. 근데 여기서 10월 10일 보도와 일관성이 뭐냐면, 조금은 지역적인 사실을 통해서 진위관계 여부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짜깁기 하지 않았다, 유출하지 않았다라는 단어의 즉자적 측면에 굉장히 매달려서, 이건 저는 소송감은 될 수 있다고 봐요. 단어 하나로. 그런데 이 사안이 단어 하나의 옳고 그른 사용을 통해서 맥락 전체는 보지 않고 그 단어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한 겁니다. 너무 지역적인 문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게다가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또 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우도할개라고 하죠.
범위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한 가지 더 9시 뉴스는 굉장히 여러 번의 데스킹과 필터링을 거치는 보도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생방송이기도 하고 토론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봐서 알지만 원고를 가지고 누군가 데스킹을 한 상황에서 엄격하게 하는 방송의 형태 자체가 아닌데 지금 얼핏 보면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맥락보다는 그 축자적 의미가 더 중요한 것으로 좀 착각되고 있지만 꼭 그런 것인가라고 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가 저는 소송이라는 저거 이제 재판을 받아보면서 그 험한 절차를 겪어봐서 아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뭔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다툼을 하고 하는 건데 언론사가 자기를 비판했다.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거는 그러려면 이 비판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토양이란 기본적으로 소통이고 토론이고 공론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너무 세속적으로 그냥 누구나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나. 우리 걸핏하면은 그냥 갖다 걸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엉뚱하게 검찰 권력 키워놨잖아요. 전부 다 뭐 정치권이든 어디든 다 가서 검찰에 소송 제기하고 거기서 최종 판결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검찰 권력이 저렇게 비대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왜 공영방송이 거기에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여전히 정말 그 방식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릴레오를 다 들어본 시민 여러분은 오히려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는데 기자들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걸리는 부딪히는 부분만 너무 강조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 지식인의 한계입니다. 지식인은요, 자기는 남을 많이 비판을 하면서 남이 자기를 비판하면 참 견디기 어려워라 해요. 이게 일반적인 그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KBS라는 공영방송이 개인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집단이면은 좀 집단으로서의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제가 너무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그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편향일 수도 있는데 첫 메시지하고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 간극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 거랑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한 거랑 이렇게 보면 첫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는 KBS라는 이름을 빼려고도 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면 되도록이면 법조팀의 문제 제기를 하려고 KBS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조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대부분 실제로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이 PB의 증언과 그다음에 보도사에 너무 큰 격차가 있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 과정에 이제 검찰과의 어떤 공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잖아요. 저는 첫 번째 그 했을 때의 메시지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KBS 전체가 이거를 문제를 떠안지 말고 실제로 그 법조팀의 인터뷰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지를 이런 식의 의문이 제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알아봐라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훨씬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를 다 기레기로 만들어라고 하는 내부 반응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 이런 식의 어떤 악담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물론 한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반응이긴 하지만 기자라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저는 그게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소송 문제가 나와서 그게 마치 기자 개인을 회사가 보호해주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에 이제 알릴레오에서 이야기는 이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조적 공모성에 가까운 이야기였던 게 행위적 공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의 새로운 증거들을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증거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첫 번째 단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즉 KBS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보도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조팀의 취재 과정의 문제라면 그 취재 과정의 문제를 스스로 밝혀가지고 이야기해라에 갔다 했던 메시지에 대한 대응이 너희들은 왜 우리를 기레기 취급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문제 해결 자체가 KBS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더 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의 변화를 만들어낸 건 전 KBS의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대응이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명확한 비전을 보여줬었다면 대중들의 반응이나 또는 알릴레오 측의 반응도 두 번째로의 방식으로 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조금 근본적인 네네.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참 우리나라에 수많은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특히 지금은 디지털 혁명으로 이 진입 장벽이 없어지면서 온갖 미디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기성 그런 전통 언론도 있고 또 새로운 미디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언론 환경에서 과연 공영방송 KBS는 어떤 포지션이어야 될까? 아까 뭐 제 사장 할 때 왜 못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면은 한번 이런 고민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깊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정말 독특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보도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독보적인 존재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의혹을 남발하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1분 30초라는 그 짧은 뉴스 안에서 그냥 막 쫓기듯이 하는 이런 속보 경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거기 휘말려 버리면은 다른 신문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매체하고.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언론 매체 중에 하나냐? 아니면은 정말 공영방송 KBS의 독보적인 거냐? 제가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오는 그 세계 그 언론 그 신뢰도 조사한 거를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계속 꼴찌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언론 신뢰도가 항상 톱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전부 저쪽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해설서도 보면은 공영방송이 그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은 공영방송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KBS가 정말 공영방송다운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런 큰 뉴스 나올 때 저는 같이 휩쓸려져 가버리면은 그냥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아까 이제 우리 정 아나운서께서 특히 이제 지난 9년 동안의 그 험한 세월, 그 다음에 뭐 파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상화돼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시민들은 새로운 KBS, 정상화된 KBS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감이 있는 걸 저는 알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또 글로도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독보적인 어떤 자리를 보여주지 않고 똑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라고 오히려 실망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독보적이라는 거는 정말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팩트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 너머 있는 진실도 헤아려야 되고 그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가령 이번 같은 경우에 가치 의혹 이거 막 같이 하지 말고 검찰이 왜 이러냐 저게 정치적인 의도는 뭐냐 검찰이 지금 몰아가는 과정에 인권의 침해는 없느냐 저 인권 침해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러면은 기자들의 기본 시각은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에 너무 저기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알릴레오의 내용에서 보면 유시민 이사장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KBS라는 공영방송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어떤 조국 장관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에 대해서 KBS가 가장 못했느냐 또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상대적으로 건조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굳이 찾자고 하면 문제가 그래도 좀 덜한 쪽에 속한 것들은 맞아요. 근데 이날 9월 11일, 12일로 연속으로 이어지던 보도는 KBS 스스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도했거든요. 추석 바로 직전에. 그리고 사실은 게임 체인저 역할도 했습니다. 사모펀드로 문제의 중심을 옮겨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거를 김경록 PB를 그런 식으로 그 인터뷰로 활용한 게 사실이에요. 저는 KBS가 이 당시에 당시 법조팀이 됐건 보도국이 전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쨌든 뭔가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9월 4일 보도에서 보면은 현재 불법성을 확인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논점을 정리하고 나서 11일 보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잡았고 자기가 공직자 검증에 있어서 리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과도한 판단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김경록 PB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는 굉장히 좀 특종에 가까운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 욕심을 부렸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실제로 좀 늦더라도 다른 매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눌러버리는 국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내용을 제가 보시면 여기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KBS에서 만든. 그 안에 이제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나옵니다. 언론은 정보를 취득한 그대로 보도해야 된다. 너무나 좋은 원칙이잖아요. 거기에 정확했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섭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필요한 이유를 전달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실제 방송된 인터뷰 분량을 전달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의 훌륭한 원칙들을 세웁니다. 이거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지금 지켰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럴 수 있죠. 현장하고 너무 떨어진 얘기야. 그럼 왜 만들어놨어요? 달라지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는 억울하더라도 이런 식의 비판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스스로 설정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의심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그냥 보통 평범한 언론들이 되게 낮은 수준의 언론들이 해준 대응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 듯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안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균형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메인스트림에서 좀 빠진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제가 해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록 차장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원소스 인터뷰 대상이었다는 거죠. 한 번 그리고 두 번 아주 짤막하게 인터뷰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하고 취사 선택해서 내보내기에는 너무나 긴 분량의 인터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다각도로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중요한 건 이 김 PB가 결국은 이 언론사 인터뷰 KBS를 선택했을 때 기대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기대치가 혹은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간 거의 두문불출하다가 결국은 유시민 알릴레오 가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이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내지는 다각도로 바라보는 어떤 입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어쩌면 언론 지형 자체에서 언론이 가질 수 있는 입체적 지형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거 아닌지 그 문제는 결국은 KBS도 대답을 해야 되고 저는 모든 언론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김경록 같은 되게 중요한 인터뷰 대상이 아무런 언론사도 선택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적혀야 되는 부분이 그 내부에서 입장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걸 인터뷰라고 보지만 우리는 취재라고 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인터뷰하고 취재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대중들은 생각할 겁니다. 일종의 전문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해서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맞게 되도록이면 보여주는 게 인터뷰라고 보는 거고 취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재료예요. 그래서 쭉 수집한 다음에 그중에 사실 검증 거쳐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편집적인 판단으로 필요한 것들을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분도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구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다 인터뷰죠. 그리고 이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그 인터뷰를 좀 더 충실하게 보여주느냐, 긴 분량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축약해서 보여주느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그냥 냉정하게 너는 그냥 검증받 대상자라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많이 얘기되고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이 김 PB를 섭외하고 설득하고 실제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은 내내 이른바 라포 상대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과정을 KBS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기사를 쓰는 과정은 대단히 짧은 취재의 특정한 부분만 빼서 쓰는 것으로 됐단 말이죠. 이거는 저는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을 실제로 이 앞에로 끌어내서 인터뷰를 길게 1시간 이상 하게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냉정한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취재 방식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소스는 오염돼 있고 검증해야 됩니다라는 말로 정당화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뷰하면 무조건 그 이후로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나온 거 보면은 뭐 많으면은 30초, 15초, 한 1분 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면은 진짜 잊어버려요. 그게 이제 많이 아까 한 사람들은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인터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섭섭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취재냐 이게 인터뷰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취재 방식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자가 1분 30초 보도에 딱 갇혀버리면은 그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KBS가 정말 독특한 그런 그 독보적 자리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은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왜 느끼느냐 하면은, 잘 아시지만은 지금 이 디지털 환경에서는요, 모든 것이 압축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종편 방송사 보세요. 세월호 때 많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축적해놓고 이번 이 과정에서 그 쌓아놓은 거 일거에 무너지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일반적인 말로 그냥 시중 말로 하면은 한 방에 그냥 훅 갑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거는 잠깐이에요. 근데 이 무너진 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정말 장구한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KBS가 이래저래 뭐 아픔도 많고 했지만은 그나마 여기까지 지금 가지고 온 거를 정말 한꺼번에 훅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이 후배들이나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관행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되짚어보자 라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거 못 해봤는데요. 지금은 정말 한번 해봐 주십사는 겁니다.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제작 과정에서 뉴스를 리포트하는 과정에서 관행이라고 여겨왔던 여러 가지들이 진짜 문제가 없는지,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면은 그냥 훅 가는 거 아닌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특히 그 아까 맨 앞에 맨 먼저 제가 그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 수신료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기자들의 출입처 제도에 대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자실 문제 심각합니다. 기자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카르텔이거든요. 그 안에서 뭐 일종의 기자들 편의주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진입 장벽이 높고 들어가기 어렵고 그 안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법조 기자실입니다. 검찰 중심으로 가 있는. 그래서 저거를 기자실 문제는 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폐쇄하려다가 워낙 저항이 심해서 못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브리핑 제도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뭐 정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민간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그런 과거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하는 이런 종류의 어떤 제도 운영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특히 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것이 오픈되고 공개되고 소통되는 이런 과정에서 저런 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실 운영 문제도 기본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될 아주 나쁜 관행입니다. 그냥 브리핑하면 돼요. 미국에 제가 이제 좀 오래 있었고 특파원으로도 11년 있었는데, 가령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의회든 어디든지 내가
미국 의회 출입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출입증도 다 쉽게 발급을 받아요. 내가 기자라는 그런 그 증명서만 있으면은. 그러면 그 발급을 가지면은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내가 가서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면은 프리패스예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지금 법조 브리핑 아무나 못 받아요. 그래서 완전히 개방된 브리핑 제도로 가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 엇나가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자실 운영은 완전히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한- 관행, 네, 네. 그 관행이란 말이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제가 생각해도 유산된 습속 아닌가요? 이를테면 유산이 되는 거죠. 계속 어느 날 갑자기 언론사에 들어와서 어느 팀에 들어간다고 그게 몸에 익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일종의 가이드, 그러니까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그 관행도 몸에 젖어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취재처를 없앤다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 얘기했던 취재와 인터뷰가 다르다라는 것, 그것을 인터뷰 대상에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관행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지금 그거는 빼는 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계속된 학습의 과정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는 것 중에 취재할 때는 인터뷰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다 들어줄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은 넘어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훈련과 학습의 과정,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관행을 바꿀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관행이다라는 말이 앞으로는 더 이상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검찰을 인터뷰할 때는 취재가 아니라 인터뷰인 것 같아요. 지금 맥락에서 보자면 언제나 그 말은 경청해야 되는 말. 그래서 반성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서 취재 여부에 따라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없애고 빼고 어떤 것은 취재했으니까 얻는 게 아니라 검찰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인터뷰 대상이니까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것도 관행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관행을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후배 기자들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국은 문화적인 습속인데 그걸 바꾸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자꾸 못 바꾸신다고 얘기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네. 근데 아까 뭐 기자실 이야기는 그 제도의 문제고 정말 우리나라 이 법적 관련 기사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법조 기사의 90%가 검찰발 기사입니다. 네. 10%가 재판이에요. 네. 미국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재판 과정, 판결문, 영화 보면 재판 과정이잖아요. 네. 검찰 10%밖에 안 됩니다. 그냥 검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해서 발표할 때 브리핑하는 거 그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검찰에 90%가 있고 재판에 안 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가 뭐 이 이야기 요새 여러 군데 가서 하고 있는데 린다 그린하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40년 동안 대법원만 출입한 기자인데 1998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순전히 대법원 판결문, 판결 내용, 그 절차를 집중적으로만 보도한 분이에요. 검찰 기사가 아니고 재판 관련 기사. 이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은 보수적인 대법관조차도 이 기자의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차츰차츰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디어의 이론에서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그린하우스 기자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법정 기사가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사실은 재판 받아보시면 잘 아시지만은 1년의 전체 과정에서 검찰 부분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검찰 아까도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의 주장은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되고 기사도 90%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말 인권을 우리가 지켜보고 언론이 인권을 지켜보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재판 과정에서 검찰 주장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경우에 다 무너졌잖아요. 100% 검찰 주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 좀 더 우리가 90% 미국처럼 90%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50% 물론 검찰은 뭐 좀 센세이셔널한 기사는 많겠죠. 그러나 그거 쫓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공영방송은.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재판 관련 기사들이 좀 많고 그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는지 자세히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진정한 권력 감시가 아닌가. 감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검찰 권력도 엄청나게 큰 권력이거든요. 사법 권력 얼마나 큽니까? 언론 권력 얼마나 큽니까? 비판해야 할 권력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정치 권력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법조 관련되는 기사들이 이 검찰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전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욕먹은 게 이제 관행을 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관행이란 말이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됐는데, 물론 해오던 바라는 뜻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천을 통해서 누적된 최적화된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비실용적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시대가 바뀌거나 구조가 바뀌거나 이러면 그렇거든요. 그럼 더 이상은 관행이 실용적이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 가지고. 지금이 이제 그 시기인데, 기존의 관행은 특권의 다름이 아닌데 이 특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기자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입처 제도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도 그릇된 관행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왔고, 지금은 더 이상 특권화될 수 없는 영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쥐임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입처 제도의 폐지, 저는 당연히 이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현재 저널리즘의 위기를 깨지 못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탈출하는 게 맞다. 이번 조국 사태로 촉발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사담당자가 아니라 검사에게 공보를 맡기는 전문 공보관제를 도입하겠다. 대검찰청이 이렇게 밝혔는데,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와 언론을 담당하는 검사를 각각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검언유착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 사장님? 그건 이제 브리핑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뭐 그렇게 제가 볼 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첫째는 피의사실 공표가 형법 126조에 엄격하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엄격한 처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은 한 번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이 있다면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피의사실 공표라는 그 정말 그 좋지 않은 일들을 멎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그 브리핑 제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팩트, 진실이거든요. 근데 피의사실 유출을 통해서 얻어듣는 거는 의혹이고 논란이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는 저는 브리핑을 통해서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브리핑 제도가 일종의 그동안에 있어온 엄습한 관행, 잘못된 관행, 검찰과 언론이 유착되어 있는 이런 검은 이 유착 관계를 햇볕에 드러내는 햇볕 정책이라고 봅니다. 브리핑 제도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은 기자들은 비로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 검은 유착 관계에서는 기자들이 별로 질문 안 하거든요. 그냥 주는 거 받아 쓰기만 하는데. 근데 이렇게 밖에 드러내놓으면은 일종의 햇볕 정책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동안에 잘 그래도 활용이 되어 온 전례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때 그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검사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네. 수사 진행 상황을. 우린 전례도 있습니다. 브리핑 제도를 활용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의사실을 유출하면은 그거는 엄격하게 처벌을 첫째 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브리핑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그럼 공개된 그런 자리에서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기자들은 질문을 하고 또 검사들의 반응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야 할 방향이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죠. 저도 되게 동의해요. 전문 공보관제가
언론이 남용했던 알 권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알 권리. 언론이 알 권리를 핑계로 알 권력을 좀 휘둘렀다면 국민의 알 권리로 돌리기 위해서 조금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좀 여겨지고, 왜냐하면 언론의 알 권리가 알 권력이 되면서 단독을 통한 정보의 위계 같은 것들이 형성되다 보니 계속해서 일종의 정보 자체가 아니라 위계성, 단독이 더 위계가 높다라는 식의, 그리고 출입처에 따라서 어떤 점에서도 위계가 설정된다는 식의 어떤 권력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드디어 오히려 이 권력을 국민에게 알 권리로 넘길 만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전에는 뭐 워낙 사실 알 수 있는 그 매체 자체가 몇몇 없었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언론에 전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했겠지만, 지금 워낙 많은 매체가 있고 실시간으로 또 다 전달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과잉이 있죠.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은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들 우리가 다 이렇게 떠안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브리핑 제도를 활성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권력은 숨기는 속성이 있다. 브리핑하면서 제대로 알려줄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흘리는 건 제대로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공개된 것들이 명확하게 공개되도록 만들고 압박하는 게 제도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이고요. 만약에 그거를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기자들의 취재력으로, 그다음에 이른바 말싸움으로 뭔가를 실제로 취조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 권력자들이니까 그들에게서 정확한 답이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게 기자의 역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즘 보면 흔히 그러니까 상식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상식이 이제 대중의 상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조팀이 에이스들이 간다라고 하는 거 요즘 많이 알려졌어요. 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법조팀이 왜 에이스들이 가는 걸까? 그리고 법조팀을 거치고 나야 이른바 에이스로 왜 성장을 할까? 당연한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좀 두 가지가 발견이 돼요. 하나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검찰 위주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가장 가까이 있고 그들에서 내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에이스로 판단되는 현상인 거죠. 정말로 발로 뛰어서 취재를 되게 잘 해가지고 어디서든 뭔가를 잘 긁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내밀한 서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뉴스의 중심으로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취재력이라고 착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이런 이른바 출입처 제도와 법조 중심의 어떤 취재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재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깨는 방법은 평등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얘기를 공표시키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공표된 것들을 검증하는 게 바로 기자의 실력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 공개 제도라든가 다양한 방식들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사장님, 이 젊은이 상당히 똑똑하죠? 저는 금방 특종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특종에 대한 이 개념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종은 과거에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닐 때는 남보다 하루 먼저 아는 거, 조금 먼저 아는 것이 특종이었거든요. 뭐 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 뭐 하루 먼저 알아서 발표하고 하는. 지금은 실시간 뉴스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어서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특종에. 진짜 특종은 그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특종이거든요. 기자들 다 특종 욕심이 있어요. 뭐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특종 욕심이 있으니까는 단독을 달고 속보를 하고 해서 뭐 이런저런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기자들의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합니다.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는 특종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것 그냥 하루 먼저 받고 검찰한테 요만큼 뭐 하나 주워가지고 먼저 내는 거, 속보 달고 단독 달고, 그거 아닌 거죠. 진짜 특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보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묻혀버리는, 그게 진짜 특종입니다. 그래서 그 특종에 대한 개념, 이거는 이제 특히 뭐 언론사에 있는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지도급들, 뭐 부장이나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이나 데스크들이. 이런 분들이, 데스크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야, 이게 진짜 특종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뀌어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몸살을 앓는데, 저는 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KBS는 충분히 그 몸살을 다 앓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과 힘이 있다고 저는 믿어왔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항상 언론에 관한 건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징 때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따름인데요. 언론이 바뀌기 위해서 뭐 기자 후배한테 당부해야 될 이야기, 뭐 검찰의 주장 받아쓰기 뭐 이런 관행 외에 언론이 정말 언론인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될 점,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점. 네. 예, 뭐 기자는 기본적으로 그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뭐 여기는 무슨 따로 지름길도 없고 그 무슨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 저널리즘의 기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뉴욕 타임즈가 잘 세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진실 이전에 이제 팩트죠. 팩트 파인딩과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을 위해서는 항상 그 반대되는 목소리, 그 대칭되는 목소리들을 여러 가지를 함께 담아야 된다라는 그것.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과 관련해서 진실성, 정직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항목들이 많습니다. 오보가 나오면은 바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자 소스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우리 안 밝히잖아요. 특히 대부분의 법조 기사들 보면은 알려졌다,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두루뭉술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능한 한 밝혀질 수 있다면은 그 소스를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한 말을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할 것. 이 뉴욕 타임즈를 보면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저널리즘의 기본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 KBS 안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그 저널리즘 기본이. 근데 그거 있는 기본들을 한번 다시 끄집어내서 보시고 우리가 과연 그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되새김. 저는 이번 기회에 지난 2달여의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고 특히 언론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에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가. 언론이 자기 자신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것도 바꿔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 두 가지 큰 과제를 던졌다고 보고요. 이제 언론에 있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했는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영방송 KBS의 경우에는 소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좀 독특한 역할을 하자. 다른 데 같이 묻혀가지 말자라는 그것이고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BS 안에서 지금 진통을 조금 겪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시간을 주시면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자정 능력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은 아마 다 문제가 정리되리라고 보고 이 아픔을 겪고 나면은 KBS는 좀 더 성숙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자리 어렵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예. 언론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바깥에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